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재미난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무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시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이른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앞서 삶에 대해 말씀드린 건 제가 아주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랄라의 여러 사연자들이 겪었던 일도 물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전 세상을 떠들썩한 사건으로 작게 뉴스까지 나왔던 주인공이랍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믿을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0년 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축산업을 하던 남편은 마을 돈을 다 끌어모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성실함과 능력에 반한 전 3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쉼없이 일에만 매진했고 전 편하게 그 일을 내조하며 지냈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비난과 욕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기 때문에 무자식의 상팔자라며 둘이 살아도 좋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강산이 한 번 바뀌자 하늘도 제가 가여웠는지 아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게다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던 시대라서 아들을 낳아 그동안 받았던 비난을 그만 듣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인 만큼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들 녀석은 시댁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게 오냐오냐 해서 좀 버릇이 없었어요. 밥상에 먹고 싶은 반찬이 없으면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시부모님께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는 못된 행동들을 자주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혼내는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귀하게 얻은 집안의 손자였으니 아무도 따끔하게 아들을 혼내는 사람 하나 없었답니다. 전 회초리를 들어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며 훈육했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키웠어요. 그리고 남편의 축산업이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자 전 시골에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회사를 크게 차려야 할 정도로 일이 잘 되었기 때문이죠. 저희 세 식구는 번화가로 이사를 했고 남편의 회사도 멋들어지게 차렸습니다. 남편은 수년 동안 가정과 회사를 지키는 멋진 가장으로 지냈고 아들도 중학교 때부터는 철이 들어서 어릴 적 버릇없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을 만큼 행복하고 만족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도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이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이는 매일같이 야근하고 밤새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에 도박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영화에 나올 법한 비닐하우스 도박장이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도박을 하며 지냈답니다. 그리고 도박의 끝은 패가망신이었으니 제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담보로 수억 원의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으로 모두 허공에 날려버렸죠. 아무것도 몰랐던 전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주택집에서 새를 내놓은 지하방을 구해 세 식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마음을 놓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어서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고 아들은 밖으로 나돌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해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남편 대신 제가 사회로 뛰어들었답니다. 아무런 이력이 없던 제가 취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길을 돌아다니다 파출부, 공장 알선이라고 쓰여있는 인력사무소를 들어가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인력소장은 공장 야간 일이 수당도 붙고 하니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공장으로 취직해 시커먼 먼지와 악취를 맡아가며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술독에 빠진 채 옛날에 잘 나갔던 시절만 주저리 떠들기만 했고, 정신 차리고 일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남편 덕에 잘 살았으니 제 할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일을 나무라지 않았고, 마음을 다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한편 아들 녀석은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도 공부를 곧잘 해서 수능시험 점수를 높게 받았고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준호야,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시험 치른 것도 신기한데 명문대까지 합격하다니 네가 자랑스러워. 에이씨, 합격하면 뭐예요. 어차피 대학 등록금도 없는데. 우리 집 완전히 망해서 저 대학에 보내줄 수나 있어요? 아들은 늘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뭐라 하지 못했어요. 이전의 선과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해서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럼 보내줄 수 있지.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대학은 충분히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대학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전 공장 일을 하며 아들을 위해 적금을 들어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계획한 대로 쓰게 되었죠. 다행히 돈이 모자라지 않아서 아들의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내주었고,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적금을 들었고요. 아들은 기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학이나 되어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 술 취한 남편을 마주해야 하니 하루 이틀 머물다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전 한 달에 이틀을 쉬었는데 그날은 집에 있었죠. 게다가 아들 녀석이 어떻게 제가 쉬는지 알고 찾아와서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엄마 밥이 그리워서 온 거야? 야, 엄마 감동인데. 자주는 못 해주지만 가끔씩 찾아와. 네, 그럴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술주정을 시작했습니다. 너 대학물 좀 먹었다고 예비 무시하냐? 내가 지금은 꼴이 이렇지만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 그 덕에 너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잊지 마라. 예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란 말이야. 네, 아버지, 알겠어요. 아들은 늘 들어왔단 말이라 아무렇지 않게 무뚝뚝하게 대답하고는 제가 차려준 밥을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겠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네요. 그런데 그날 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지하방에 큰 불이 나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회색 연기를 마시며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제압하고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는지 찾아보았는데 근처에 작은 라이터 기름통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화재를 낸 거죠. 전 그런 짓을 누가 했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골목길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주인집 아저씨가 지하방을 불태웠으니 저희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소장까지 써놨으니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다행히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었고 돈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었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지하방을 떠나 다른 지하방을 구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그런 큰일을 겪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사는 걸 매일 봐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까지 해서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효도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며 절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똑같은 삶을 반복했고 참다 못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과거에 부유하게 살게 해준 고마움이 있다 해도 계속 같이 살다간 제 인생은 시궁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이는 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보자고 수백 번을 말해도 듣지 않았고 매일 똑같은 술주정으로 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은 지 10년째가 되던 해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도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밤마다 공장 가서 해 뜰 때까지 개고생하고 들어오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만 이혼해. 뭐? 이혼? 내가 돈 벌어다 줄 땐 아주 좋아 죽더만. 이빨 빠진 호랑이 되었다고 바로 버리려고 하는 거야? 바로 버리다니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이라고.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당신이란 사람과 계속 살다간 나까지 미쳐버리겠다고.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뭐 그깟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어? 그이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떵떵거리며 술주정을 했고 전 마음을 굳히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주려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할 여자라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하고 결혼할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학 때부터 오랜 시간을 사귀어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찾아뵙게 돼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야. 이렇게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런데 준호는 대학생을 하면서 이런 예쁜 여자친구 사귄 걸 왜 비밀로 한 거야?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자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졸업하고는 일하느라 바빠서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어쨌든 저 결혼할 거예요. 회사에서 대출 되니까 엄만 돈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서 적금 들어놨어. 이런 날이 언젠가 올 줄 알고 말이야. 엄마가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받아줘.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지 않겠어?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결혼식에는 술 취해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탁드릴게요. 이에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축하한다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몇 달 뒤 아들 내외가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의 회사에 가까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도와줘서 대출을 많이 하지 않고 마련하게 되었죠. 전 아들 인생에 문제가 없고 하니 남편에게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그이는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발을 빼는 거예요.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건데? 지난번엔 분명히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그게 말이야. 너무 늦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준호 장가가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알코올 치료 받고 사회로 복귀할게. 그러니까 아니 됐어. 나 당신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 부탁이야.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미 내 속은 갈기갈기 찢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인생에 충실하면서 살자. 남편은 그렇게 이혼 서류를 빤히 들여다보다가 이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긴 한숨을 내쉬며 그이가 다시 돌아오면 꼭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혼하기 싫어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시작됐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지만 뭔 일 났으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고 전 남편이 가출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어. 아니, 네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해? 엄마, 나 사실은 아버지 만났어요. 그 얘기 전하려고 엄마 찾아온 거예요. 뭐? 아빠를 만났어? 어디서? 그게 서울역에서요.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술에 찌들어 계셨고요. 제가 한눈에 알아보고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지 당신 인생은 이제 혼자 사시겠다며 방해하지 말라네요. 엄마한테도 찾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리가. 내가 얼마 전에 네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버럭했는데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술에 미쳐있긴 하지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니. 그런 결심을 한 양반이 노숙자가 돼서 살겠단 말을 했다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살 거면 이혼 도장이라도 찍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안 되겠다. 네 아빠한테 찾아가서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거기가 어디니? 앞장서.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진정을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전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고 금방 밥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초밥 사왔거든요. 따로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상 펼게요. 고맙다. 안 그래도 몸이 떨려서 밥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어서 먹고 네 아빠 찾아가 보자. 전 살이 떨리는 와중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권하는 바람에 초밥을 우걱우걱 씹어 먹었습니다. 맛있는지도 못 느끼고 억지로 배를 채웠죠. 그렇게 배를 채우자 피로가 몰려왔고 남편을 찾아가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를 만큼 길게 잔 기분이었어요. 눈을 뜨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아들을 불렀죠. 준호야, 서랍에 두통약 좀 줄래? 준호야. 하지만 대답을 하는 건 아들이 아닌 낯선 여자였습니다. 신참 아줌마가 아들 꿈을 꿨나 보네. 누군지 모를 목소리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가려워 긁으려고 오른손을 들었더니 왼손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뭔가 해서 눈앞을 봤더니 글쎄 제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젊은 여자부터 늙은 여자들까지 수십 명이 저처럼 쇠고랑을 차고는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자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여긴 신안의 어느 섬이에요. 염전이 있는 곳이지. 예? 염전이요? 저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온 거예요? 이봐 아줌마, 당신 팔려온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죄다 팔려온 거고. 팔려오다뇨? 누구한테 팔려왔다는 거예요? 난 사채업자한테 돈을 못 갚아서 끌려왔어. 뭐 당신도 비스무리 하겠지. 아니요, 전 빚 같은 거 없어요.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랑 밥을 먹고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잠에서 깨니까 여긴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팔았겠구먼. 여기 자네 같은 사람들 천지야. 제가 당황해하자 그 여자가 더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신안의 한 섬이고 선착장 따위 없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에 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염전노예가 있냐며 물었더니 다들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 이해가 될 거라면서 잠이나 더 자라고 말했답니다. 전 공포에 질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해가 뜨자 저와 여자들이 누워있는 곳이 헛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무섭게 생긴 남자 여럿이 들어와서 쇠고랑을 차례대로 풀었고 일렬로 줄을 세워서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드넓은 염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일할 시간이다.
꾀 피우는 사람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자 할당량을 충족시키도록. 그러자 모든 여자가 네 하고 대답을 했고 도구를 하나씩 들고 염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전 여기 온 적이 없어요. 누군가 실수로 데려다 놓은 것 같다고요. 알아. 네 자식이랑 며느리가 데려다 놨는데? 나한테 돈도 받아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저 여자들 하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라고. 농땡이 피우면 밥 안 줄 테니까 열심히 해.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염전 노예라니. 그때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2014년이었는데 말이에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전 주머니를 뒤져서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무서운 남자들의 경고에 염전 안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일하게 된 전 다른 여자에게 이게 다 무슨 짓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똑같은 말을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저에게 일러주더군요. 일하는 중 말을 했다간 밥을 굶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벌을 준다고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제가 말을 멈출 리가 없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무섭게 생긴 남자 하나가 다가와서 오늘 밤에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말했고 한마디만 더 하면 하루 종일 밥을 굶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야 밥이고 잠이고 다 필요 없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어요. 결국 절 염전에서 끌어내 작은 헛간에 집어넣었고 쇠고랑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경고한 대로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서 있게 만들었어요.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배고픔과 잠을 충족시키려면 염전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뙤약볕에서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일했더니 졸도하기 직전이었고 점심시간에 밥과 물을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말을 아끼고 일만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아들 내외가 떠올랐지만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자식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조금 적응이 되자 주변 사람들을 알아갔는데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채빚을 못 갚고 온 사람들과 자식들 손에 이끌려온 사람도 있었답니다. 전 어떻게든 이곳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하지만 선착장도 없었고 사람이라곤 염전에서 일하는 인부이자 노예들이 전부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한 척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생활이 계속되었고 밖으로 빠져나갈 계획은 점점 흐려졌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고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염전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자 인부 하나가 제 손등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기운 빠진 전 힘겹게 고개를 들어 쳐다봤죠.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씩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실종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에게 쪽지를 건넸답니다. 전 재빠르게 옷 속으로 숨기고 밤이 되어서야 쪽지를 읽게 되었어요.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지옥에서 빼내줄게. 방법을 찾았어. 쪽지와 같이 준 클립을 잘 보관해둬. 그걸로 쇠고랑을 풀어야 할 테니까 말이야. 미리 연습 좀 해둬야 돼.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는 날에 쇠고랑을 풀고 헛간 창문으로 넘어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고 사랑해 여보. 그이가 어떤 경로로 여길 들어왔냐 묻고 싶었지만 당장은 탈출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탈출 신호를 보내줄 때까지
클립으로 쇠고랑을 푸는 연습을 했답니다. 며칠 동안은 쇠고랑이 열리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클립이 저의 살고 싶다는 희망을 알았는지 쇠고랑을 찰칵하고 열어주었네요. 그리고 사흘 뒤 염전으로 이동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는 윙크였어요. 그이는 썩은 치아를 보이며 미소를 짓기까지 하며 오늘이 탈출하는 날이라는 걸 알렸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모두 잠이 들었을 때 클립으로 쇠고랑을 풀고 창문을 열어서 온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제 눈앞에 남편과 다른 인부가 서 있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 씨가 말한 대로 미인이시네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당신도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보,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일단 조용히 따라와. 우리가 창고에서 나룻배를 발견했거든? 지금 관리자들 모두 잠들었으니까 그걸 타고 여길 빠져나갈 거야.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숨소리도 죽여야 돼. 하고 싶은 말과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주걱거리고 그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까치발을 들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창고까지 걸어갔고 남편과 함께 탈출한 남자가 작은 나룻배를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나룻배를 들고 이동했고 바다 위에 배를 띄웠어요.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전 관리자가 호각을 부르며 도망자다! 빨리 일어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셋은 노가 없어서 손으로 노를 저으며 바다 위를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염전 관리자들이 소유한 통통배우 시동소리가 들리자 무시무시한 공포가 다가왔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이름 모를 남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 두 팔을 저으며 속력을 높였어요. 한참 동안 추격전을 이어갔는데 통통배와 나룻배의 거리는 좁혀졌고 조금만 더 있으면 잡히고 말 것 같았죠. 그런데 희망의 불빛이 저희 세 사람 눈앞에 비춰졌습니다. 해경이 나타난 거죠. 저희 세 사람은 양팔을 들어 올리고 크게 팔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희를 따라오던 염전 통통배는 되돌아갔고 해경들은 저희를 큰 배 위로 올렸답니다. 알고 보니 해경들은 밤마다 의무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말했고 저희는 그 시간에 겹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해경들에게 염전 노예로 일했던 사실과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해경 하나가 무전기로 높은 사람에게 무전을 했고 1시간 만에 무장한 수십 명의 해경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있던 곳의 사람들은 모두 해경들의 손에 구출되었고 염전 관리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답니다. 그렇게 섬에서 탈출한 저희 부부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몸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았고 링거를 맞으며 며칠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텔레비전에서는 저희가 탈출한 섬에 대한 뉴스 속보가 연신 이어졌고 기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또 경찰과 검찰이 합동해 조사에 나섰는데 염전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인권을 착취한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이 존재하기도 했고 감당하지 못할 사채빚이나 도박빚을 진 사람들이 끌려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처럼 영문도 모르고 자고 일어났더니 염전에 있던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웃들이 수면제를 먹이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끔찍한 소식까지 나왔답니다. 전 옆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런 거야? 응, 맞아. 당신은 잠이 든 채 그곳에 버려졌지만 난 맨정신에 끌려오다시피 했어. 아들 놈하고 며느리가 짜고 그런 거야. 아까 경찰이 찾아와서 나한테 말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이미 잡혔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래? 뭐겠어, 돈이지. 이놈이 알고 보니까 주식인지 뭔지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모양이야.
그래서 돈이 급해지니 이런 일을 벌인 거지. 아들놈은 우리를 염전에 넘긴 거로만 돈을 번 게 아니야. 우리가 자식들과 낚시하다 실종되었다 신고를 하고 얼마 전엔 당신과 나의 사망보험금까지 탔대. 그 돈으로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어제 잡혔다고 하더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지하방에 불이 났던 거 기억나? 그것도 아들놈 짓이었대. 경찰이 계속 신문하니까 진실을 말했다나 봐. 전 믿기지가 않아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키웠던 아들이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 이해시키려고 다시 말문을 열었어요. 다 나 때문이지. 애비가 도박한다고 사업이고 집이고 다 말아먹고 술독에 빠져 인간답지도 못하게 살았으니 아들놈이 엇나간 거야. 죄가 있다면 다 내 탓이라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내가 준우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 대학교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남들이 해준 만큼 해줬단 말이야. 당신이 망가져서 준우가 그런 못된 마음을 가졌다는 건 말이 안 돼.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한 저희 부부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었고 염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알렸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아직 구치소로 이감하기 전이라며 유치장에서 데려와서 저희 앞에 앉혔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그랬니? 엄마 아빠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도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그래서 지하방에 불을 내고 염전에 내다버리고 낚시하다 실종된 걸로 위장해서 사망보험금까지 타먹은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올리며 날카로운 눈으로 절 째려보았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많네. 도박으로 재산 날리고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염전에 내다버렸으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지. 왜 기어나와서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자식을 생각했으면 그냥 염전이 내 집이다 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이제 보니 네가 시작이었구나. 내 아들을 홀려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내 말 맞지? 뭐래니? 이 아줌마, 모든 행동은 당신 아들이었어. 난 조언만 해줬을 뿐이라고. 이런 루트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럼 뭐해? 당신들이 다 망쳐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은 끝장났다고. 부하가 치밀어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따귀를 세차게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절 노려보더군요. 지금 뭐한 짓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따귀를 날려? 모든 건 다 내가 했다고. 아이씨, 애미나 별 그지 같은 것들이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집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들이라고.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과 말에 너무 놀라서 팔다리가 떨렸어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걸린 건지 본성이 그런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의 귓방맹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제 남편을 말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남편과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꿈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한참을 거닐고 나서야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난 당신 남편으로 계속 지낼 자격이 없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 탓 아니래도 우리가 악마 같은 자식을 낳은 거니까 우리 둘 탓이지. 그리고 당신 술 끊었다며. 이제 사회로 복귀해서 열심히 살겠다며.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다시 갚아줘.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저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일을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네요. 그이는 과거 축산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정육점 사장의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전 밤에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요구르트 아줌마라 불리는 프레시 매니저가 되었답니다. 창창한 햇살을 맞으며 일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은 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염전에 있던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남편도 자주 악몽을 꾸고 있고요. 언제 완전히 벗어날지 모르지만 하루빨리 섬에서 있던 기억들과 아들 내외가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죠? 비록 남편이 과거에 잘못은 했지만 아들이 범죄자가 된 건 남편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와 전 열심히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 잘 살라고 옛 기억 금세 잊혀질 거라고 조언과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를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